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동적 편형 상태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한 이후에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 시간이 허락한다면 산과 염기의 기본적인 성질까지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적 편형 상태라고 나와 있는 요 제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해하는 게 우리의 이제 목적이 되는 거고요. 이 동적 편형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와서 좀 이해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72페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펼치고 있는 72페이지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상평형이라고 하는 요 개념을 이용해서 동적 편형 상태를 이해를 해볼 거고요. 자, 또 하나는 그 뒷장입니다.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해평형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 동적 편형 상태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일단 위에 나와 있는 상평형이든 아래에 나와 있는 용해평형이든 전부 다 동적 편형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면 상평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이 가운데 이제 그림을 좀 한번 보실게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거 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액체가 물이라고 본다면, 자, 여기 남아 있는 물에 들어가 있던 이 분자가 이렇게 날아가는 걸 좀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에 들어가 있지 않죠? 어떤 공기 중에 있는 거죠. 공기 중에 있는 이 분자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화살표를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기체상으로 날아가는 이 분자의 개수와 그 다음에 액체상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분자의 움직임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그림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이 기체상의 입자수가 이 부분에 있는 이 기체상의 입자수가 확실히 많아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자,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 남아있는 이 그림들을 좀 각각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서 그림을 좀 나타냈네요. 자, 일단 왼쪽 그림을 한번 볼게요. 액체상에 있던 분자가 기체상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 액체상에 있던 이 분자가 기체상으로 날아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증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체상에 있던 분자가 액체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응축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아래에 이 증발과 응축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 왼쪽 그림에서는 현재 보니까 증발되는 분자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응축되는 분자가 1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증발되는 분자가 3개가 있네요. 이거는 왼쪽하고 똑같고요. 그런데 응축되고 있는 기체의 수가 자, 왼쪽에서는 요거 1개였지만 오른쪽에서는 몇 개가 됐습니까? 3개로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응축되는 이러한 분자의 수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죠? 기체로 존재하는 이 분자가 굉장히 많아졌죠? 왼쪽에 비하면. 그러니까 기체로 존재하는 분자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이 액체 상태의 분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고 그만큼 액체상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자, 증발하는 거 3개가 있고 응축하는 거 3개가 있는 이러한 그림을 현재 나타냈습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그림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상평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일단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증발과 응축이라는 과학적 용어를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가 기화하는 현상, 우리는 이것을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발되었다 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기체 분자가 액체 표면에 충돌하여 다시 액체 상태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 응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화면을 조금 내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일정한 온도 하에서. 이거는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제 선생님이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용기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러한 용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이제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증발하는 개수는 3개로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초반에는 거의 기체 분자가 거의 없었어요. 한 2개 정도 있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많이 응축되는 것이 많아도 이제 1개 정도, 요 1개 정도가 이제 응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요 용기 안에 기체 입자수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기체 입자수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증발하는 개수가 자, 3개였는데 반대로 기체의 입자수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기체 입자수도 응결해내는 개수가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요런 상황을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요 시간에 따른 자, 그래프 조금만 올려볼게요. 자, 시간에 따른 자, 속도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한 온도에서는요, 여러분들 증발하는 속도가 지금 표면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자, 표면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액체 분자가 많이 증발해도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면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결과적으로 일정한 온도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3개씩 날아가기 때문에 증발 속도는 여기 나와 있는 증발 속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일정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기체 입자수가 많아지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체 입자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이 많아진 기체 입자수가 이 표면에 있는 액체 분자랑 충돌을 해서 되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돼요. 즉 처음에는 1개 정도만 되돌아갔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개가 되돌아가게 되고 나머지 최종적으로는 3개까지 이제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기체의 양이 거의 없을 때는 자, 액체 분자로 돌아오는 그러한 개수도 많지 않았겠지만 점점 기체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점점 응축되는 애들도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 응축되는 애들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응축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맥스치 3개에 딱 도달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요 부분부터 요 화살표 요 부분부터는 증발되는 개수랑 응축되는 개수가 같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증발되는 개수가 3개로 응축되는 개수가 3개로 같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를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적 편형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 간단하게 2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동적 편형 상태라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증발하는 개수 여기 오른쪽 위에 그림 잠깐 볼게요. 증발하는 개수 이거 한번 볼게요. 증발하는 개수가 3개고 응축하는 개수도 3개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물의 높이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이 물의 높이는 변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액체의 어떤 높이가 그대로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미시적으로는 이제 3개가 날아가고 3개가 돌아오지만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겉보기에는 마치 변화가 없어 보이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이 동적 편형 상태에 이 도달하기 전까지 바로 요 부분부터 바로 요 부분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면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즉 증발하는 양이 응축하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액체의 양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그림을 거의 높이를 거의 비슷하게 그렸지만 사실은 자,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물의 높이는 이만큼 좀 낮아질 거예요. 얘랑 비교했을 때 조금 낮아질 겁니다. 물론 표면적은 이제 이 액체상과 이 증기상이 접하고 있는 표면적은 변화가 없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한 거예요. 언급은 하지 않았더라도. 자,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동적 편형 상태의 특징은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변화가 없어 보이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 여기 보시면 닫힌 게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닫힌 게 기준이라는 것은 별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비커가 있을 때 이 비커에 뚜껑을 닫은 그 안쪽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제 닫힌 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화학2에서는요. 닫힌 게, 열린 게, 고립게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닫힌 게는 말 그대로 비커에 뚜껑이 닫혀 있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열린 게는 뚜껑이 없는 비커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립게 같은 경우에는요.
보온병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뚜껑이 달려 있으면서 비커는 여러분들 뜨거운 물을 담아 놓으면 우리가 비커를 밖에서 만져보면 어때요? 뜨거움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보온병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차가운 물을 넣든 뜨거운 물을 넣든 우리가 밖에서 손을 갖다 댔을 때 차가운 물을 넣는지 뜨거운 물을 넣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고립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화학2에서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한번 여기서 보면 처음에는 증발하는 분자수가 응축하는 분자수보다 많기 때문에 액체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자 이러한 비커가 있었을 때 뭐 액체의 양이 이만큼이었다면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분명히 자 이런 식으로 액체의 양이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이 응축하는 분자수랑 증발하는 분자수가 분명히 같아지게 될 거라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3개, 3개로 같아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겉보기에 변화가 없는 상태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 보시면 3개 날아가고 3개 돌아오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물의 높이는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태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여기다 적어 볼게요. 이것을 우리가 상평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상평형 상태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하는 이 상태의 구체적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증발과 응축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동적 평형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증발과 응축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동적 평형 상태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거를 상평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닫힌 용기에서 증발이 일어날 때 뭐 압력이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편하게 볼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이라는 건 여기 기체 입자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처음 상태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제 조금씩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던 액체 분자가 이런 식으로 기체 분자로 자, 이런 식으로 증발하는 애들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체 입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기체 입자수가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기체 입자수가 여기에 증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던 기체 입자가 여기에 있는 이 수온을 밀어내는 그런 압력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 이 왼쪽과 오른쪽의 수온 기둥의 높이가 같았지만 자, 이렇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액체가 생기게 되면 여기 수온 기둥을 밀어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J자 간의 수온 기둥의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적 평형 상태에 딱 도달을 하게 됐어요. 즉 예를 들어서 뭐 10개가 날아가면 10개가 돌아오는, 지금 여기 그림을 봤더니 3개가 날아가고 자 3개가 돌아오는 그런 형태의 그림을 지금 그려놨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기체 입자수가 더 이상 변화가 없게 되죠. 그러면 기체 입자수가 더 이상 변화가 없게 되면 자, 여기를 밀어내던 압력도 여기를 밀어내는 압력도 더 이상 세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압력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J자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자, 이 부분의 수온의 높이와 이 부분의 수온의 높이의 차이가 유지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에서 나로 가고 나에서 다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자, 이 부분 높이 차이가 없다가 높이 차이가 점점 생기게 되고 최종적으로 동적 평형 상태가 되게 되면 자, 요 높이차와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의 높이 차이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요 친구와 요 친구의 어떤 압력 차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하고 얘 사이에 이 수온 기둥의 이 높이만큼에 해당하는 이 압력이 이 액체가 증발해서 나온 이 증기의 압력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온 기둥의 높이가 액체의 증기압과 일치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어차피 화학2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어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요 글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편하게 보세요. 자, 맨 처음에는 이제 액체가 증발해서 기체 분자수가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기체 분자 중에 일부가 다시 응축하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게 되기 때문에는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아지게 돼서 이 수면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은 상태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적 평형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자, 뒤에 용해평형 한번 볼게요. 자, 용해평형 73페이지. 자, 용해평형이라는 것도 아까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상평형이라는 거랑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참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평형은 액체와 기체 상의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거였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어떻습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설탕이라는 고체가 보이죠? 이 고체랑 여기 나와 있는 물이라는 액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체와 액체 사이에는 이 설탕이 용해되고 그 다음에 다시 설탕물로부터 설탕으로 돌아오는 석출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상평형은 액체와 어떤 기체 사이에 증발과 응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였다면, 자, 여기 이 용해평형이라는 것은, 자, 이 설탕 분자가 물에 용해되고 반대로, 자, 물에 용해된 설탕 분자가 다시 설탕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상황. 이것을 이제 석출이라고 하는데, 이 용해와 석출 사이에 어떤 이 평형 관계를 이제 우리가 용해평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태예요. 아까 뭐 증발되는 애가 3개가 되고 응축되는 애가 3개가 되게 되면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이제 상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평형 상태가 동적 평형 상태의 한 가지 예시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석출되는 애가 3개가 있고 용해되는 애가 3개가 있으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설탕의 양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설탕의 양이 겉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용해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역시 이 용해평형도 동적 평형 상태의 한 가지 예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용어 정리니까 편하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용해와 석출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용질이 용매에 녹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용해라고 부르고요. 자, 용매에 녹아있던 용질이 다시 고체상으로 되돌아 나오는 형상을 우리는 이제 석출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선생님 추가로 좀 넣어 놓은 건데요. 자, 불포화 용액과 포화 용액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대강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포화 용액은 뭐예요? 어떤 뭐 용매가 있으면 그 용매에 용질을 녹이는데 용질이 꽉 차게 녹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포화 용액은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죠? 용매에다가 용질을 넣을 때 그 용매에 용질을 꽉 채워서 녹인 용액을 우리가 포화 용액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어떤 온도에서 포화 용액이 될 때까지 녹아 들어간 용질의 양을 우리는 이제 보통 용해도라고 부르고요. 보통 용해도 그래프를 나타낼 때는 용매 100g에 용질이 몇 g까지 녹을 수가 있는가, 보통 그렇게 우리가 용해도 그림을 보통 용해도 그림을 그립니다. 아유, 말이 꼬이네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어떤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매에 용해도보다, 여기 용해도라는 말이 나와서 여기다 선생님 적어 놓은 거예요. 용해도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 있어. 즉, 아직 꽉 차게 녹지 않은 거예요. 그 용매, 용질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포화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일정한 온도에서 꽉 차게 녹았어요. 그 용해도만큼 정확하게 용매가 꽉 차게 녹았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포화 용액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속도 측면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꽉 차게 녹았다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용해되는 속도랑 석출되는 속도가 같은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용매에 용질이 꽉 차게 녹았다 그래요. 그러면 자, 위에 바로 윗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일정량의 용매에 용해도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즉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 중에 누가 더 크다는 겁니까? 그렇지. 용해 속도가 더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해 속도가 더 크니까 계속해서 녹여줘도 얘들이 다시 석출되어 나오지 않는 거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포화 용액의 경우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포화 용액의 경우에는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가 같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이 포화 용액에다가 설탕이라는 걸 계속해서 넣어주게 되면 그 넣어준 것만큼 그대로 쌓이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포화가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불포화 용액과 여기 나와 있는 불포화 용액과 포화 용액을 우리가 이제 속도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불포화 용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속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빠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포화 용액이라는 것은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가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포화 용액이라고 얘기하고, 바로 이 포화 용액이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바로 동적 편형 상태일 때의 용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읽어보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용해되는 분자수가 석출되는 분자수보다 많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용해되는 분자수랑 석출되는 분자수가 같아지게 되죠. 그러면 겉보기에 변화가 없는 상태가 도달하게 되는데, 이처럼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가 같은 이 상태를 우리는 이제 무슨 상태라고 부릅니까? 무슨 평형이라고 부릅니까? 용해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용해 평형이라는 것은 동적 평형 상태의 한 가지 예시입니다. 하나의 예시예요. 근데 이 동적 평형 상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과 같이 용해와 석출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서 동적 평형 상태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용해 평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동적 편형 상태를 다 살펴봤고요. 그냥 편하게 볼게요. 자, 흰색 설탕의 포화 수용액에 황색 설탕을 넣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적어주겠습니다. 자, 포화 수용액이라서 이지만 뭔가 포화 수용액이라서 더 이상 황색 설탕이 녹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자, 포화 수용액이지만 황색 설탕도 용해가 됩니다. 용해됨으로.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황색 설탕이 용해되는 만큼 다시 그만큼 누가 대신 석출될까요? 그렇지. 그 녹아져 있던 흰색 설탕이 이렇게 발음이 오늘 안 되네요. 흰색 설탕이 그만큼 석출이 되겠죠? 그래서 포화 수용액이라서 아무 반응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용해랑 석출이 동시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색 설탕을 우리가 이제 포화 수용액에 넣어주게 되면 황색 설탕이 녹아 들어가는 것만큼 흰색 설탕이 녹아져 있던 것이 다시 흰색 설탕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용액의 색이 황색 설탕에 의해서 황색으로 변하겠죠? 황색으로 변하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색으로 변하다가 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색깔이 일정해지겠죠.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아래 핵심 개념 확인하기 적어볼게요. 자, 물의 증발 속도랑 수증기의 응축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 편형 상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상평형이라고 하죠. 그 다음, 설탕을 물에 녹일 때 용해되는 속도랑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 편형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해 평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예시를 봤으면 이제 동적 평형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동적 평형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 증발과 응축되는 것만 해도요, 이렇죠. 여러분들, 자, 물이 증발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수증기가 되죠. 그런데 이 수증기가 되었던 애가 다시 물로 돌아가, 응축돼.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화살표가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반응은 우리가 정반응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셨을 때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와 같이 이것도 한번 마저 적어 볼까요? 그러면 뭐 소금을 녹인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이 소금 이제 고체가 있는데 이 소금이 이제 수용액 상태랑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소금이 자, 물에 녹아서 이렇게 수용액 상태가 되는 이러한 경우를 이제 우리가 아까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했죠? 용해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용해되어 있던 이 NaCl 수용액에 용해되어 있던 NaCl이 다시 NaCl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석출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자, 이것을 우리가 정반응,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정반응, 역시 왼쪽으로 가는 것을 자, 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공부했던 상평형과 용해평형은 이처럼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반응과 역반응 말 그대로 방향이 어떻습니까? 서로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동적평형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즉 증발이 있으면 응축이 있고 용해가 있으면 석출이 있는 거죠. 즉 정반응이 있으면 역반응이 있는 거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속도가 같아서, 즉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라고 했고 그 예시로 상평형과 용해평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특징 한번 보시면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반응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는 그냥 물의 수면 높이가 물의 높이가 변화가 없으니까 반응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반응이 멈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즉 반응 속도가 0이 된 게 아니고 반대 방향의 반응이 같은 속도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증발이 3개가 일어나면 응축이 3개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라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가역 반응이 뭐냐면 화살표를 표현하면 가역 반응은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정반응과 역반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비가역 반응이라는 것은 화살표가 한쪽 방향으로만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새삼스럽게 이제 다시 좀 정의를 내려보겠다는 건데요. 자, 가 한번 볼게요. 자, 정반응과 역반응 해가지고 정반응은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반응.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표시하죠. 자, 여기 오른쪽이라고 이렇게 또 화살표로 적지 마시고 자, 오른쪽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세요. 염화 코발트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이제 기본적으로 파란색인데요. 이 염화 코발트라는 물질이 자, 물 분자 16개랑 만나면 자,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때는 분홍색으로 바뀝니다. 근데 잘 보시면 지금 화살표 요게 지금 아래 거 보시면 역반응 볼게요. 일단 생성물이 반응물로 되는 반응이라서 화학 반응식에서는 여러분들 자, 왼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실은 요 화살표 때문에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거지. 자, 위에 자, 여기를 보시면 요거죠, 요거. 자, 정확히 요 아래 나와 있는 요게 바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반응.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있는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가역 반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화면 내릴게요. 그래서 가역 반응이라는 것은 아래 예시에 아래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쓴 거죠. 그래서 화살표 오른쪽으로 쓰면 정반응, 반대로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역반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게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요, 사실은 화학투에서 자세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세요. 자, 처음에는요
생성물이 아무것도 없었고 반응물만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만 있었던 거고요. 아직 수증기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만 있다 보니까 물에 의해 증발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의 양이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 아까 그 물하고 저기 물이 수증기가 되는 증발과 응축에서 여러분들 증발 속도가 아까 어떻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증발 속도가 변함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증발과 응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증발 속도가 변함이 없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요. 반응물의 물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만큼 반응 속도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일반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래프로 봤었던 증발과 응축에서 이 증발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특이한 상황이다. 그냥 그 정도로만 좀 이해하시고 일반적인 상황을 볼게요. 여러분들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역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 반응물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역반응 속도는 없겠죠. 그러니까 역반응 속도는 이렇게 굉장히 낮을 겁니다. 거의 0에 가깝겠죠. 거의 0이라고 봐도 됩니다. 생성물이 아예 없다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반응물만 있으니까 반응 속도가 매우 크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반응물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반응물의 농도가 점점 적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의 양이 적어지니까 반응 속도는 적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반응 속도는 점점 적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때 더 이상 반응물의 농도가 변함이 없는 시기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응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생성물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없었지만 반응물이 생성물을 변함에 의해서 점점 생성물이 많아지게 되고 생성물이 많아지게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반응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역반응 속도가 점점 커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되게 되면 자, 이처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게 되는 이 구간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동적 편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얘기했던 거를 자, 이번에는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는 속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농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반응물의 농도가 이만큼 있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반응물의 농도는 점점 감소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때부터 반응물의 농도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물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거의 없죠. 거의 없다가 반응물이 생성물로 점점 변해지니까 결과적으로 생성물도 점점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성물이 지금 점점 많아지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이 t 시간 이후부터는 생성물의 농도도 이런 식으로 변함이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동적 편형 상태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동적 편형 상태는 딱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어떻다. 같은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또 특징이 있습니까? 오른쪽 보시면 반응물의 농도 변화 있어요? 없어요? 반응물의 농도 변화 없죠. 역시 생성물의 농도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시 동적 편형 상태에서는 농도 변화가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러한 특징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역 반응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가역 반응이 있으면 비가역 반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사실은 화학 반응은 여기도 좀 적어볼게요. 참고로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요. 여러분들 그냥 가역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비가역 반응이라는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심을 좀 세워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방향으로의 반응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비가역 반응의 정의는 한쪽 방향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실질적으로는 자 아까 뚜껑이 닫힌 비커라 그랬죠. 그 안에서의 화학 반응은 다 가역 반응입니다. 그런데 자 역반응이 거의 무시될 만큼 매우 적게 일어나는 경우는 우리는 그냥 그거를 비가역 반응이라 칭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역반응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비가역 반응은 그냥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편의상
역반응이 아주 적게 일어나는 경우 우리는 그냥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기로 하자.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나 앙금이 생성한 이 반응의 경우에는 사실은 역반응이 굉장히 조금 일어나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런 애들은 그냥 편의상 우리가 비가역 반응 취급하자라는 겁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핵심 개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반응 조건에 따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가역 반응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반응.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화학 반응에서. 그렇지만 아주 역반응이 조금 일어나는 애들은 편의상 우리가 어떤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하자? 그렇죠.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역 반응에서 반응 조건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되게 돼요. 여러분들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으려면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되겠죠? 고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상태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맞습니다. 동적 평형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74페이지까지 공부를 좀 해보았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어느새 벌써 36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는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말이 꼬이고 오늘 수업이 좀 잘 안 되네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이제 저를 만나셨을 때 질문을 하시면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